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화재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세대에서 깨진 유리창 안으로 지금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아파트 건물 밖으로 또 하늘 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0층짜리 아파트인데요. 1단계 지금 소방 대응 진화 1단계 발령이 내려져 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화재 소식 취재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어서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지금 화면만 봐도 상당히 큰 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현장 상황 정리해서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연기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일대가 연기에 뒤덮여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세대에서는 깨진 유리창 안으로 시뻘건 불길도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호스로 물을 뿌려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연기와 불길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의 14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현재까지 남성 주민 1명이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또 아파트 안에 고립된 주민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신고 접수 15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의왕시는 인근 주민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의 14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현재까지 남성 주민 1명이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또 아파트 안에 고립된 주민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신고 접수 15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의왕시는 인근 주민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네, 화재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명피해 여부도 확인 중이기 때문에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금 다른 소식부터 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막판 조율 문제로 연기됐던 화물연대 본부와 BGF 로지스 간의 단체 합의서 조인식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단계 외주 구조 속에서 집회 도중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 명예회복 방안에 대해 어젯밤 늦게 양측이 합의하면서 길었던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오늘 합의서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회사 측의 책임 통감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체 합의서 조인식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화물연대는 조인식을 마친 뒤 조합원 현장 복귀와 장례 절차 그리고 봉쇄 해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열사의 죽음에 대한 네. 이란 전쟁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 야망을 버리지 못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상 봉쇄로 이란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을 거라며 해상 봉쇄를 지렛대로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Could that go several more months? Well, the blockade is genius, okay? The blockade has been 100% foolproof.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정유업계 경영진과 만나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수개월간 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협상 도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단기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해상 봉쇄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제적, 군사적 압박 병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핵 개발을 하려 해 선제 타격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군 공격으로 이란 핵시설은 붕괴했지만 북한을 반면교사 삼아 핵 야망을 꺾지 않았다며 군사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North Korea's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미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한다며 대부분 탄약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길 처음으로 미 정부의 공식 추산치가 공개된 건데 전쟁 장기화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협상도 공습도 없는 교착 상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지금까지 들어온 이란 전쟁 관련 속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국정입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이와 관련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독일에 있는 미군의 병력 감축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군인과 무기를 줄인다면 어느 정도 줄이는 걸 검토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이 되면 이란 전쟁에 독일이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 그 점을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독일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여러 차례 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그 여파가 주한 미군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일부 주한미군 병력을 빼서 중동에 보냈는데 그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커트 캠벨, 그러니까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캠벨 전 장관, 아시다시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미군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캠벨 전 부장관은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내용을 풀어서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에 배치된 방공 미사일 포대를 비롯해서 미사일 전력을 중동에 보낸 거, 그거는 해당 지역의 군사적 대응 능력에 질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출국기구 오펙 탈퇴를 결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는 대단한 일이라면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모든 거에 가격을 낮추는데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셰이크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내가 그를 잘 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마 그는 자기 길을 가고 싶은 것 같다. 그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국들의 셈법은 다 다를 것 같은데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직접 대응에 나섰는데요.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 탈퇴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오펙 플러스가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크게 완화하고 안정화하는 데 매우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원래도 중요한 일을 해온 협의체였지만 에너지 시장이 지금처럼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이번 결정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요. 탈퇴는 한 국가의 주권적 결정이고 또 우리는 그걸 존중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네, 벌써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진전이 전혀 없는 건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이런 말 했어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은 전화로 하고 있다고 말이죠. 다만 협상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이란의 핵무기 포기다라는 걸 오늘도 강조를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했냐면요. 예전에는 서류 한 장 보러 18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전화로 하고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이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기자들 역시 지금의 협상 결코 녹록치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천재적인 조치였고 100% 완벽하게 작동했고 이란의 군사력은 사실상 괴멸 상태라 이란은 항복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오늘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 장중 한때 6,750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7,000피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 흐름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72% 오른 6,739로 개장한 뒤 6,74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소폭 하락한 채 6,68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반도체 사업에서만 54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소폭 올라 22만 6천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30만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세를 보이며 1210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9원으로 집계됐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상승해 현재 1,48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국제유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연장 가능성에 에너지 공급난이 장기화할 우려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거래 지표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6.1% 오른 1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월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6.95% 급등한 106달러, 두바이유도 4.5% 오른 105달러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유가에도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면서 6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격적인 영향은 4월과 5월 지표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3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난 건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2월 2.1%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입니다. 광공업 생산이 0.3% 늘어난 가운데 자동차는 7.8%, 기계장비는 4.6% 증가했지만 반도체는 8.1%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전달에 28.2% 뛰며 지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감소했으며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석유 정제는 6.3% 줄었는데 2월 말 발발한 전쟁 영향과 계절 요인,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 등 금융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금융보험이 4.6% 늘었습니다. 데이터처는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생산 등 기존의 상승 흐름은 유지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1.8% 늘었습니다.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로 통신기기 판매가 30.1% 늘어나는 등 내구재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1.5% 늘었습니다. 이미 계약된 항공기 도입에 따른 기타 운송장비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데이터처는 3월은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4월이나 5월엔 본격적으로 생산과 소비 등의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1분기 초호황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사업으로만 54조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일단 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공시됐다고 하는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과 함께 사업 부문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57조 2,32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으로 역대급 분기 실적을 내고 한 분기 만에 최대 기록을 다시 쓴 겁니다. 1분기 매출 역시 133조 8천억 원으로 분기 매출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에서만 매출이 8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5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범용 디램 가격 급등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전사 영업이익의 94%를 반도체가 견인했습니다. 이어 가전과 모바일 등 삼성의 주력 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매출은 5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3조 원의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4천억 원, 하바는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가 역시 눈길을 끄는데 운명의 숙적이죠. SK 하이닉스와는 이 차이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또 다른 반도체 수출 공신인 바로 SK 하이닉스도 앞서 기존 기록을 모두 새로 쓰는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 매출이 5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37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되살아난 삼성전자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삼성전자가 HBM의 엔비디아 납품 여부를 두고 가슴 졸여야 했던 것도 이제는 옛일이 됐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캐파를 무기로 메모리 반도체 1, 2위를 다투는 경쟁사 SK 하이닉스와 영업이익 격차도 16조 원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디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면서 높아진 양사의 영업이익률 대결도 주목됐는데요. 공개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영역 이익률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었던 72%를 앞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이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삼성의 고공행진을 멈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지역이 확정되면서 여야는 막판 공천에 주력하며 전략지역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선거에 나설 후보들도 본격적으로 현장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으로 확정이 됐는데 여야의 공천 작업도 곧 마무리가 되겠죠? 네,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는 다음 주까지는 공천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제 부산 북갑과 충남 아산을 지역을 겨냥해 하정우 전 수석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영입한 민주당은 오늘도 3차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등 재보선 공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당사에서 제주 서귀포 보궐선거에 나서는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 영입 행사를 열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차관이 제주도와 해양수산의 적임자라며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더라도 겸손하게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추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대결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공천을 서두르면서 민생을 화두로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날 민생과 청년 공약을 잇따라 발표한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소상공인 연합회로부터 지방선거 정책 과제를 전달받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악의 불경기가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죽이기 정책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별도로 서울 노량진 수장시장과 경기도 오산을 방문하는 등 민생 현장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각 지역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이 등판한 이 부산 북구갑에서는 신경전이 치열하다고요. 네, 하정우 전 수석은 어제 민주당에서 영입 행사를 마친 뒤 곧바로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찾아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후 늦게 시장에 도착한 하 전 수석은 시장 상인과 시민들과 만나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는데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에 정부의 힘을 받아서 지역시장을 제대로 살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시장에 나와서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깜짝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한 전 대표는 오랜만에 만났다, 잘 해보자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시장을 돌던 이준석 대표와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왔으면 이겨야지라면서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정우 전 수석이 상인과 악수를 한 뒤에 손을 비비거나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한 전 대표 등 보수 야권은 일제히 하 전 수석이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오늘 종료되죠. 이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서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를 끝까지 파헤쳐 일벌 100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여서 강압수사와 진술조작, 상상을 초월한 과잉감사로 조작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치검찰이 공권력을 사유해 법치와 인권을 유리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면에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자폭 청문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북한의 리호남을 직접 만나서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돈을 줬다고 말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걸 명확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서 자폭 국조는 조작 기소가 없었다는 걸 확실히 증명했지만은 민주당은 공소 취소 특검으로 대통령에게 셀프 사면에 칼을 쥐어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남성들에게 수면제가 된 음료를 건네 재운 뒤에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여성은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성분의 약물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이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주고 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돈을 뺏으려고 남성들을 만난 거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 뺏으려고 남성들 만난 겁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몇 명의 약 먹었습니까? 약은 어떻게 처방받는 겁니까? 할 말 없습니까? 앞서 A씨는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서 동거하던 30대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재운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남성이 몸이 이상하다면서 경찰을 찾았는데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고 우유 등 음료에 약물을 타서 건넸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송금할 때 미리 봐둔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에게 돈을 보내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양천구와 중랑구, 용산구에서 또 다른 남성 3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SNS 이용 내역 등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신고된 사건 관련 내용과 또 다른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과 같은 성분의 약물을 범행에 사용했다고요? 네, 피해 남성에게서 검출된 건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입니다. 앞서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범행에 이용한 것과 같은 성분입니다. 다만 A씨의 범행 시점이 김소영의 범행보다 일러서 김소영의 수법을 모방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분의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합의할 때까지 이란의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에 미국에 수정 평화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성욱 교수님, 일단 역봉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공습하는 것보다 봉쇄하고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돈이 안 들죠. 일단은 무기는 한 발에 토마호크가 50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300발 쏘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지속해봐야 뭐 성과가 크게 있지도 않죠. 비테크스 국방장관은 한 15,000군데 타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손들고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란의 저항은 예상보다 강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실상 4월 8일 이후에는 양측이 봉쇄와 역봉쇄, 그다음에 이슬라마바드 회담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이 사태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전쟁은 2단계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가 미사일 전쟁이었다면 2단계는 이제 외교적인 기싸움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거는 장기화를 예상해 볼 수밖에 없고요. 협상은 뭐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새로운 안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스테일메이트라고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전처럼 뭐 서류 한 장 보려고 열몇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니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협상을 할 때 대면보다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뭐 어떻게 평가받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금 그 제대로 된 협상안 정도의 그런 그 의제들이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거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나는 전화로만 이렇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란을 좀 압박하면서 지금 이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물밑에서 얘기되는 것을 격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측이 그래도 대화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8일 보도에서도 이란 측에서 자신들의 제안이 갖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런 거 받지 않겠다. 우리는 핵을 포기하는 걸 원하는 거지 이런 것들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물밑 협상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협상다운 협상으로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화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압박을 하면서 그래도 물밑 대화는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표현한 그 표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대면 협상 빨리 하고 싶긴 한데 전화밖에 안 되니까 난 전화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애써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래도 아주 유용한 카드를 하나 봉쇄 카드를 잡아서 압박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추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측이 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며칠간 그게 일주든 언제든 좀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봉쇄 정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뭐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꽉 막힌 돼지처럼 질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질식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중학교 딱 2학년 영어 교과서 어휘를 쓴다고 그러는데
뭐 이란이 힘들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이 60% 이상 올라갔고 식량 부족 얘기도 나오고 생필품도 많이 부족한데 네. 그것을 또 질식 상태에 있는 왜 돼지라는 단어, 왜 이 돼지가 사실은 이슬람한테는 굉장히 기피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대를 약간 좀 모욕하는 발언을 쓰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봉쇄를 또 천재적인 조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전쟁 중에 이 심각성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런 용어의 특이성으로 관심을 유지하려는 전략. 예. 그래서 과연 이란이 3단계 협상을 접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핵 협상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2015년에 이란 핵 협상은 자리에 앉아서만 2년이고요. 2003년부터 장장 12년이 걸린 내용은 160페이지고요. 5개 부속서가 있어서 책이 한 권 수준인데 그거를 저 협상단들이 저렇게 만나서 지금 저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제 이란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핵 문제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ould that go several more months? Well, the blockade is genius, okay? The blockade has been 100% foolproof. We're doing it telephonically, and it's very nice.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they're going to go far enough. So at this moment, there will never be a deal unless they agree that there will be no nuclear weapons. He told me he'd like to be involved with the enrichment if he can help us get it. I said I'd much rather have you be involved with ending the war with Ukraine. 네, 조금 전에 뭐 언급도 해주셨는데 천재적인 조치다, 이 해상 봉쇄가 이런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좀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상황에서는 가장 묘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37조라는 돈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소진하고 지금 그 비축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그 강력한 군사 작전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쇄 정책을 쓰게 되면 어찌됐건 이란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 자기네들의 그 미군의 비용도 줄이면서 이란에 그 압박을 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마냥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2주든 1주든 2주든 자기가 그 지정한 시간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카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의향을 표했다 그래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또 푸틴 대통령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데 집중해라. 그러니까 뭐 도와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관여하지 뜻이죠. 말라. 예. 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번 해법 중에 하나가 이란이 지금 농축 60% 수준인 440kg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이 상당한 이견인데 그때 하나의 안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로 그거를 반출한다. 그것을 이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인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미군 기지로 갖고 와야지 내가 승리했다라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푸틴의 훈수가 상당히 좀 거북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째를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데 총력을 기울여라고 오히려 면박을 주는 이제 세계 정상들이 조금 수준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CNN이 이런 보도도 냈습니다. 이란이 이번 주 안에 그 수정 평화안을 미국에 제의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뭐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뭐 내용이 좀 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 그 이란이 얘기했던 단계별로 해서 처음에는 그냥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것들만 들어가고 종전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핵 협상에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아마 그 2단계 아니든 3단계 아니든 핵 협상은 뒤로 물리는데 그거 관련한 내용들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아락치 그 외무상도 그 소련도 죄송합니다. 러시아도 다녀오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그 농축우라늄의 그 반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지금 농축우라늄의 희석 정도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1.5%는 아니고 3.69%로 우리가 희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단계별 협상으로 들어가고 핵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한 3.69% 농축우라늄에서 그 반출 정도를 어느 정도 할지 건지 동결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리고 반출하게 한다면 어느 나라로 갈 건지 그런 거 정도를 아마 그 제안안에 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소영 교수님. 그제 이란이 새로운 안 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 했고요. 또 이번엔 이름 바꿔서 수정 평화안을 냈다 그러고 지금 안은 계속 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란도 지금 굉장히 다급한가 봐요. 지금 엄청 다급하죠. 왜냐하면 그 이란의 이란의 달력인 게 새해가 노루즈라고 하는 새해가 맞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란은 지금 저항 경제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항상 1년의 그 예산을 보고 1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고 나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석유 가격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 달 월급은 한 16만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물가들은 높아서 뭐 계란 한 판에 한 8천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그 타결하지 않는다면 또 이 협상 국면에 들어가서 경제적 유인을 받아내지 않는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빨리 협상안들을 만들어서 미국과 그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고 경제 유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빨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도 급하고 미국도 급한데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계속 그 제안은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눈치인 것 같고요. 본인의 SNS에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 총기를 든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뭐 중이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유치하다 이런 뭐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뭐 no more nice guy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그 전에는 본인이 착한 남자였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또 SNS를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한편으로 휴전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시 무력 공격을 하겠다라는 또 메시지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도널드 항공모함들이 중동해를 떠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무력 공격은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총든 사진은 왜 올린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파워풀하고 또 공격할 수 있다라는 우리 영화에 많이 이제 등장하는 사진이죠. 과거의 람보처럼. 공습 예고는 아닙니까? 지금 공습을 해서 이란을 타격시킬 수 있는 목표물은 상당 부분 다 이미 진행이 됐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란에 이제 수정안을 낸 압박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선영 앵커께서 뭐 여러 안을 이란이 내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안이 안 오니까 본인이 그냥 임의로 이란이 이런 안을 냈다, 이러니 저런 안을 냈다. 지금 뭐 이란 내부 사정을 우리 백 박사께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만만치 않거든요. 강경파와 협상파들이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약간 좀 게임으로 가상 공간의 게임으로 좀 착각을 하시지 않나 하는 정도로 또 선글라스까지 써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 사진 보시면서 뭐 람보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 제작진에서도 저 사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리는 것들을 보면은 과거 뭐 영화나 드라마 이미지가 많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영화, 드라마 이런 걸 패러디하는 그런 AI 어떤 사진 등을 올리는 그런 트럼프식 SNS 정치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글과 함께 또다시 AI 생성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종전 협상 관련해가지고 이제 트럼프식 SNS 행보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 이제 마치 영화 람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세가 유사하죠.
자, 트럼프는 이 사진과 함께 이란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비핵협정 체결을 압박했습니다. 전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함께 걷는 사진을 투킹스, 두 명의 왕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렸죠. 이 강경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노킹스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영국 왕실과 먼 친척일 수도 있다는 기사도 공유를 했는데 다시 보면 마치 영화 두 교황을 패러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방식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대이란 제재를 앞두고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첫 시즌 1화 제목이 겨울이 오고 있다였는데 트럼프 사진에는 이란 제재가 오고 있다라는 글과 또 비슷한 배경의 색감도 눈에 띕니다. 당시에 제작사 HBO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의 거침없는 SNS 행보를 두고 논란과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지용 앵커가 이거 비슷한 거 찾느라고 굉장히 오늘 노력을 했는데 보면은 주로 이미지가 본인이 이제 액션 영웅이나 왕이나 이런 이미지로 동일시하고 싶다 이런 의지는 좀 끊임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자기애가 강한 그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뭐 개선문을 만든다라는 거에서부터 백악관 그 볼륨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거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그 250주년 그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자기 초상화를 그 여권에 이렇게 박는다라는 거 예.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상징 정치를 자기 그 국가의 어떤 이미지와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들을 잘 자꾸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래 그런 이미지 정치를 특히 그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 건국 대통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헌법.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갖고 오는 거 보면 기념품을 갖고 오는 거 보면 수정헌법 그걸 세컨드 어멘먼트 해서 그거를 갖고 오는 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자기 이미지와 자기의 그것을 상징을 이제 국가의 상징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치환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업적, 치적 쌓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UFO 관련된 흥미로운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속내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관심 끌기죠.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10대 여러 가지 사항을 과거에 매스미디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UFO의 진실이 뭐냐. 예. 여러 가지 어떤 팩트가 나오는데 미국 당국이 이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란 전쟁 문제 중에 UFO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겠다.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이란 전쟁 뉴스는 안 보더라도 정말 뭐가 있어? 이거 외계인이 있는 거야? 뭐는 이제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런 유도인데 이제 양치기 소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양치기 소년이 늑대 내려온다고 한 두세 번 하다가 안 내려오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저 양치기 소년 말은 다 거짓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짜 UFO 얘기를 해도 안 믿는 또 근데 그런. 뒤에 나사 관계자들도 있고 뭐 굉장히 뭔가 그 조종사들이 본 경험도 많다 그러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아르미테스 그 달에 탐사선을 예. 올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우주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사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데 증언은 지금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미국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UFO가 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국민들의 궁금증을 꺼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UFO에 대해서 물증을 어떻게 그걸 제시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증언뿐이거든요, 사실. 예. 저희가 뭐 국제정세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외계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뭐 자료는 공개한다고 하니까 어떤 파급력 있는 정보를 내놓을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국의 움직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장난스러운 SNS도 올리곤 하는데 속내는 어떤 걸까요? 뭔가 그래도 본인의 카드는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군사적 작전 말씀하신.
아마 근데 전면전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지금 출렁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유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봉쇄 정책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봉쇄 자체가 유가를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게 어떤 급반등하게 올리는 상황은 아니고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군사작전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군사작전을 한다고 한다면 전면전이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짧고 강력한 그냥 공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 거냐? 그럼 지금 계속해서 이 봉쇄를 막는 거의 가장 핵심은 그 모기함대 전략으로 지금 계속해서 납포를 하는 이란의 그 해군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전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시설들 그리고 그런 그 모기함대들을 괴멸시키는 좀 약간 그런 공습이나 그런 군사작전이 되지 않을까. 그 뭐 하르그 섬에 대한 점령이나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7개의 섬 부속도서에 대한 지상군까지 파견해서 하는 점령 상륙 작전은 아마 그 미군의 피해자도 늘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게 어떠한 그 어떻게 보면 후폭풍을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쓴다면 호르무즈합을 막는 그런 이란의 그런 전략 자산들에 대한 공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미사일을 좀 많이 썼다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토마호크 같은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쨌든 무기가 많이 소진된 상황에서 뭐 대중전력도 좀 위협을 받는다. 이런 어떤 일각의 우려와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람보, 실베스타 스탈론처럼 총을 들고 나타났지만 상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쟁 비용으로 37조 원을 썼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최저 수준이고 민간 싱크탱크들은 65조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5천억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권한법에 의해서 5월 1일이 되면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도 또 만료됩니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지키지는 않겠죠. 이렇게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하기에는 모두가 다 장벽들로 둘러싸여 있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하고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고 내가 이 전쟁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그림을 국민들한테 줌으로써 유가 상승에 의해서 굉장히 그 화가 난 미국 국민들을 이렇게 달래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뭐 여러 제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갤런당 4불, 5불이 지나서 거의 막 폭발 직전입니다. 미국은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거든요. 우리처럼 뭐 지하철 대체 수단이 마땅치도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을 이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본인이 SNS를 통해서 특이한 뉴스를 지속하지,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뭐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을 뭐 냉전과 유사한 갈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야망이 지금 보면 북한의 전략과 비슷해져 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뭐 미국 내부에서도 나온 얘기니까요. 그 핵 프로그램은 없었다, 핵무기 프로그램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더 저는 맞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격을 당했고 이렇게 된 것들을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을 가졌으면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것일 텐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강경파, 특히 혁명수비대나 이런 사람들의 그 뇌리에 많이 각인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해서 절대 그 농축 그 상징적인 수준이라도 농축 주권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도 본인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란이 북한식과 그리고 뭐 파키스탄식으로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지금 감시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감축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발언도 뭐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도 이제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에 뭐 이란 사태 때 도움을 주지 않은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목리를 좀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전쟁 끝나고 돈 문제를 사전에 압박하는 안보 청구서를 보내기 위한 저는 예비 전략이라고 봅니다. 독일에 한 3만 5천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토의 핵심 전략이죠. 과연 독일 입장에서 이번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목리 차원을 넘어서 이 전쟁이 곧 수그러들면 결국은 복구 비용이 필요한데 그때 뭐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결국은 동맹한테 돈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이 뭐 착한 동맹, 나쁜 동맹으로 구분을 해갖고 나쁜 동맹 대상자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 1번이고요. 2번이 이제 이 독일. 찰스 3세가 가갖고 영국은 아주 다시 또 손을 잡아서 국왕 가서 영국은 빠졌습니까? 네, 영국은 나쁜 동맹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어제 뭐 가서 찰스 농담도 하고 뭐 나이 문제 그 영국 국왕 매뉴얼에는 절대 손을 타치하면 안 되는데 어깨에다 손도 타치하고 그래서 다시 브로맨스를 뭐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해당되지 않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은 뒤끝의 장렬하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28,500명의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까 저희가 좀 가슴을 졸이면서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동맹국들에 대한 청구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자기 지금 전쟁에 썼던 그 비용을 빠르게 메꿀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건 동맹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약화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의 이런 그 행보가 과연 그 미국의 그 전략 전 세계 패권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는 우리가 좀 그 행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60대 남성 주민 1명이 추락해서 숨졌고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영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일대가 연기에 덮여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세대에서는 깨진 유리창 안으로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호스로 물을 뿌려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연기와 불길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신고 접수 15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명피해 여부인데 인명피해 상황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자 1명, 경상자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60대 남성은 불이 난 14층에 살던 주민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남성이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네, 이번에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화재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지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재 영상을 지금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 14층 세대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화재가 발생한 14층 같은 경우는 거의 전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염의 일부와 연기가 상층부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피해 규모가 좀 커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안타깝게도 남성 주민입니다. 한 명이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아마도 내부에서 뭐 불길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걸 피해서 이제 창밖으로 몸을 피하려다 이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마 이 아파트도 이제 계단실형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관 쪽으로 피난을 이제 해서 계단을 통해서 이제 피난층까지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네네. 아마 현관 쪽으로 이제 피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외기하고 접해 있는 발코니 쪽으로 이제 나와서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이제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 중에서 이제 그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불길과 그 연기의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저렇게 네. 고층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명 구조인데 어떤 구조 방법을 쓰게 됩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고층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건축물 외부에서의 인명 구조와 내부를 통해서 이제 진입하는 이제 인명 구조의 방법을 씁니다. 네. 특히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고가사다리차를 통해서 소방대가 외부에서 인명 구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방서에서는 이제 52m짜리 이제 고가사다리차를 거의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일부 소방서에서는 이제 72m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2m 같은 경우는 아파트 층수로 따지게 되면 한 15층 정도까지 이제 도달이 가능한 높이기 때문에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의 뭐 주차라든지 이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인 상황만 가능했으면 외부에서 인명 구조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건축물 내부에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31m 이상이 되면 비상용 승강기를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라는 것은 소방대가 고층부에 원활하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인데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런 비상용 승강기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인명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2002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불이 난 곳이 지금 14층이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소방법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여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제 2004년까지는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2년 6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2002년 6월 달에 준공이 된 2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6층에서 20층까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14층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화재를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서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강화를 했고요. 또한 그 다음에 또 이러한 11층 이상으로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강화를 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강화된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된 소방법이 적용이 안 된 것이었죠. 네. 지금 이제 14층에서 불이 시작됐고 그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층 아파트 화재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상층부 주민들은 좀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예전에는 우리 소방청에서도 불이 나면 빨리 대피해라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화재 사례에서 상층부 주민들이 그냥 빨리 나오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계단실 같은 경우가 연기에 오염이 되고 연기는 사람의 피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직으로 연기의 확산 속도는 초당 3m에서 5m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층부 주민들이 피해를 했다가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한 연기가 급속도로 위로 확산이 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무조건 대피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화재 상황을 살펴보고 대피를 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현관문을 열었었을 때 연기의 냄새가 난다든지 연기가 가득 차 있다든지 그러면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계단실 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자신이 있는 아파트에서 창문이나 이런 문 같은 거를 다 닫으시고 혹시라도 연기가 유입될 수 있는 데는
수건을 적셔서 그 틈새를 막으시고 그리고 소방대에다가 자신이 몇 층 몇 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안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뭐 화재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뭐 그 아니면 그 주변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집으로 뭐 연기나 불길이 당장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당장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집 안에 계속 머무는 게 더 현명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한 화재는 보통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보통 화재는 이제 위로 상층부로 확산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바로 윗세대다, 직상층의 윗세대다라고 하면은 그 바로 직상층 세대로는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대피하시는 거에 좋고요. 보통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한 3개층 정도 떨어진 세대인 경우에는 보통 3개층 이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단을 통해서 피난을 하는 거에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세대에 머물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연기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소방대에게 내 위치를 알린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고립된 주민들 대피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화재 소식은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 화면도 보여드렸죠.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막판 조율 문제로 연기가 됐던 화물연대 본부와 BJF 로지스 단체 합의서 조인식이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과 법적 문제 해결 등을 합의했고 집회 도중에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 명예회복에 대한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조인식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 예정보다 20분 이상 늦게 화물연대 본부와 BJF 로지스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 도착했지만 조인식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운송료 7% 인상과 분기별 1회, 그러니까 매년 4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 시간의 집회와 행사 참석 등 정당한 활동도 보장합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들어갔습니다.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들어가 이번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 등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한 회사 측의 책임 통감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등 3개 항목까지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조인식을 마친 뒤 조합원 현장 복귀와 장례 절차, 봉쇄 해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양측의 갈등이 길어지는 과정에 조합원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 합의가 또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양측 갈등은 지난 5일 화물연대가 BJF 리테일의 물류센터를 봉쇄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운송료 인상, 휴무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BJF 로지스에 요구하며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오전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조합원이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애초 합의서 조인식은 어제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밤샘 협상 끝에 어제 새벽 5시쯤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화물연대 조합원 투표를 거치면 곧바로 조인식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들어갈 숨진 조합원 관련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조인식이 계속 연기됐습니다. 자정을 넘기기 전에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오늘 조인식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핵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에 대한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 야망을 버리지 못해 선제 타격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사실상 장기간 이어가겠다 이렇게 직접 밝혔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로 이란이 현재 숨이 막히는 상태이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란과 전화로 협상하고 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re doing it telephonically, and it's very nice.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they're going to go far enough. So at this moment, there will never be a deal unless they agree that there will be no nuclear weapons.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는 이란은 비핵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모른다며 상황을 빨리 파악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제목으로 자신이 총을 든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행동이 재개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해 단기적으로 강력한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해상 봉쇄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에서 러시아의 이란 전쟁에 대한 관여를 거부했죠. 네, 두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맞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라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란 전쟁에서 다시 무력을 쓴다면 국제사회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군사공격 재개의 우려를 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지원 의사를 보였지만 나를 돕기 전에 당신의 전쟁부터 끝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He told me he'd like to be involved with the enrichment if he can help us get it. I said I'd much rather have you be involved with ending the war with Ukraine.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루어진 이란 핵 합의에는 이란의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방식의 관여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비용을 처음 공개하면서 이란의 핵 전략을 북한에 비유했다고요? 네, 이란 전쟁 개전 뒤 미 의회 청문회에 처음 나온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의 핵무기 야망이 북한 전략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도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이유로 전쟁에 나선 게 정당했는지 질의가 나왔는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핵시설들은 완전히 파괴됐다면서도 이란의 핵 야망은 계속됐고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빗대서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ir facilities were bombed and obliterated. Their ambitions continued, and they're building a conventional shield of missiles. Let me try again. It's the North Korea strategy. You know this very well. The North Korea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재래식 미사일을 방패 삼아 시간을 벌면서 은밀하게 핵을 개발한 북한의 전술을 이란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대량 확보해 세계를 협박했다면서 이란도 핵을 보유하면 반드시 사용할 것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에 나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또 이란 전쟁 개시 뒤 처음으로 군사비용 추산치도 공개됐는데요.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에서 쓴 비용이 현재까지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한다면서 대부분 탄약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approximately at this day, we're spending about $25 billion on Operation Epic Fury. Most of that is munitions. There's part of that is obviously O&M and equipment replacement.
허스트 차관은 이 비용에 중동 지역 기지 복구와 재건 예상 비용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미 국방부가 어떻게 이 금액을 산출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을 해상 봉쇄한 미국이 이번에는 이란의 자금줄까지 겨냥하며 경제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해적질에 빗대며 전례 없는 군사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 군부의 자금줄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 개인과 기업 3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피해 불법 석유 판매나 무기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이동을 도운 곳들입니다. 특히 해외에 수천 개의 유령 회사를 두고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런 불법 자금이 이란의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미국과 동맹, 나아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상 봉쇄에 이어 자금줄까지 막히자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를 해적 행위이자 강도질로 규정하고 조만간 전례 없는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تلاش کردیم اهدافمون رو بروز کنیم بانک اهداف رو بروز کنیم. 이런 가운데 그동안 단일 대우를 유지해온 이란 강경파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감지됩니다. 이란 반체제 매체는 일부 초강경파 의원들이 종전협상단을 지지하는 서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화폐 가치는 1달러에 180만 리알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식품과 의약품 부족까지 겹치며 민생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중동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운송업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사기와 수액 등 의료 소모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이 어디 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는 어딘가요? 네, 저는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기수 기자는 병원에 나가 있죠? 네, 충북대병원 중앙공급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최승훈 기자, 물류기지의 물동량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정도 여파인가요? 네, 지난해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126만 개의 물류가 오갔던 이곳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수도권부터 부산까지 전국 각지로 물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터미널 측은 물동량이 지난 1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0만 6천 개에서 4월 8만 5천 개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지난 3월 초에도 이곳 주유소를 방문했었는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을 찾는 차량이 현저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앞서 정부가 4차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지만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탓에 운송을 멈추는 기사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운송을 하는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도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장거리 화물차 기사들은 하루에 많게는 1,00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장거리를 위해 매일 기름을 수백 리터씩 넣다 보니 기름값이 오르면 곧바로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장거리 운송기사는 물류기지를 찾던 화물차 가운데 상당수는 운행을 멈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차들이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평균적인 것은 모르겠고 대략 한 10대에서 한 3대 정도는 서 있다고 보면 돼요. 10대 중에서. 기사들은 물동량이 감소하다 보니 물류를 받지 못해 이곳에서 빈차로 대기하는 기사들도 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계에 영향을 받는 화물차 기사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물 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봤고 이번엔 병원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이란 전쟁 여파로 의료 소모품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제가 있는 곳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소모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중앙 공급실입니다. 이 주사기는 물론 수액 등 의료용품이 매일 채워지고 의료기구와 소모품을 각 부서에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데요. 이 때문에 병원의 심장이나 물류 허브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란 전쟁 여파가 이곳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주사기와 수액 등 의료 소모품도 나프타 같은 석유 화학 물질을 원료로 만들기 때문인데요. 원료가 부족하다 보니 제조사들도 들어오는 주문량만큼 물량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병원에서 소모품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주사기는 2주, 다른 품목들은 2에서 3주 분량의 의료 소모품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다만 2주를 넘어선 추가 물량은 확보하기는 어렵고 2주마다 물건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단가 인상입니다. 이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단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 물품에 따라 적게는 15%, 많게는 30% 가까이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당장 의료 소모품의 공급이나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물품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아무래도 감염 위험 때문에 소모품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체적으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다고요. 네,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병원 측에서도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생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의 경우 위생이나 감염이 문제가 없는 선에서 재활용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류를 종이봉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와 병동별로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매주 절약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병원 전체로 공유하는 등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에 직결된 부서의 경우엔 의료 소모품을 우선 공급하면서 긴급한 진료나 처치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여파 현장에서 어떤 파장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최승훈, 김기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오늘로 딱 34일 남았습니다.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하정우 수석이 드디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첫 유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샤GPT라는 별명으로 부르던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사실상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은 제가 3고 초려를 넘어 30고 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오고 싶었던 인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AI가 역시 잘하네. AI가 역시 잘해. 오늘 대표님 신장 보내놨습니다. 대표님 신장 보내놨습니다. 같이 발전 시켜야죠. 힘 모아가지고. 고맙습니다. 빅맥. 오늘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생산적으로 한번 좀 해보세요.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저는 설계자에서 실천가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던 동남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제 부산 구포시장 열기가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샤GPT, 어제 유세 현장 첫 데뷔 무대였는데
어땠습니까? 뭐 불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역시 잘한다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무난한 출발이었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동안 하정우 전 수석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를 놓고 좀 갑론을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출마를 결심했고 또 당에서 인재 영입식을 거치자마자 바로 부산 북구갑에 가서 구포시장인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그 관심도가 높았던 예. 것 같아요. 또 어떤 인물이 왔는가라는 호기심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묻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첫 출발은 뭐 산뜻하게 무난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지금 방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한동훈 후보도 무소속 후보도 이제 저 자리에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조우하는 시간이 예.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정우 전 수석이 구포시장을 방문하는 시간대가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우연이지만 또 그 시간에 또 맞추셨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만나가지고 아주 뭐 팽팽한 기싸움까지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저런 기싸움이 한동훈 후보에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은 민주당의 하정우 수석하고도 경합을 해야 되지만 또 국민의힘에서 나올 후보와도 경합을 해야 하는 그런 이중적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강구도 그리고 이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를 저렇게 두 사람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의도도 예. 있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네. 어제 분위기는 첫날 치고는 굉장히 뜨겁고도 관심도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치열한 경쟁을 펼칠 후보들이 포옹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경쟁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현장이었는데 어제 하정우 수석 시장 몇 시에 가는지는 예고가 돼 있었고 한동훈 후보가 시간을 좀 맞췄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만난 걸까요? 본인 말로는 이틀에 한 번씩 구포시장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부산 북구 만덕동 주민인데 구포시장에 자주 들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만난 장면은 굉장히 보기에 그림이 좋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도 정치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대담을 한 번 했다고 동지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말살해야 될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경쟁을 하자고 지역 주민들 앞에서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훈훈한 장면이고 다만 박민식 전 의원은 저 자리에 빠져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권자들에게 준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저 장면을 계기로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는 급격하게 하정우 대 한동훈, 한동훈 대 하정우의 구도로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네. 해보게 됩니다. 하정우 수석이 77년생이고 한동훈 후보가 73년생이죠. 그렇죠. 4살 형인 거군요. 어쨌든 선의의 경쟁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고 그러나 뒤로는 설전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허락해서 지시해서 나오면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정우 예비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라면 뭐 한동훈 후보의 저런 공격에 예. 사실 저렇게까지 진지하게 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전략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하정우 수석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의 이런 구도를 좀 전략적으로 구도를 예. 만들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거기에서 한동훈 그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아바타 정도 이런 예. 식으로 좀 폄훼하고 예. 좀 낮추면서 결국은 이 싸움은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의 싸움이다라는 걸 각인시켜 주려고 먼저 공격을 한 건데 거기에 하정우 수석이 그냥 너무 쉽게 받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받아주면 정말 구도가 되고 언론에 이제 많이 회자가 그럴 수 되니까. 있죠. 예. 또 특히 SNS를 통해서 글을 글로써 이렇게 남기는 방식은 저는 뭐 한 번은 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식의 싸움은 좀 그렇게 받아줄 필요
필요는 없었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런 것도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구 탈환을 노리는 또 한 명의 예비 후보가 있죠. 박민식 전 의원이 어제 하정우 전 수석의 그 유세 현장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하정우 전 수석이 상인분들과 악수를 한 후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묻은 양 연실 손을 닦아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본 주민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실까요? 뭐 이게 본인의 버릇이 은연중에 나온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구포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불쾌하실 만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고별 악수를 할 때는 저렇게 손을 터는 장면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무의식 중에 시장 상인들의 손을 불결하다고 여기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굳이 생각이 비교하자면 드는데 기자들하고 악수했을 때랑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저렇게 악수를 하고 나서 손을 씻었다가 선거에 낙선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민주당 계열의 원로라고도 할 수 있는 고건 전 국무총리예요. 1998년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사실은 1985년에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1988년에 또다시 출마를 했는데 당시에 지역구에 경성고무라고 하는 유권자가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 예. 그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여성 근로자들하고 쭉 악수를 하고 본인은 다음 회의에 갈 생각에 이제 개수대에 가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그게 목격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회고록에 쓴 이야기인데 예. 2천여 명과 악수한 것이 물거품이 됐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민심이 나에게 등 돌리고 있었다. 이렇게 본인이 2013년에 중앙일보에 연재한 공인 50년 이라는 회고록에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저 부분이 아마 두고두고 회자가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마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고식을 치르면 원래 일거수일투족 공격을 이제 받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치 조언을 해주자면 저거는 뭐 반응을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해야죠. 예.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도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 장면만 부각해서 놓고 보면 하정우 수석이 악수하자마자 이렇게 뭐 손을 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른 데에서 인사드리면서 악수하는 과정 속에서는 청와대를 떠나면서 기자들하고 인사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장면들도 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분명하게 실수이기했지만 그런 예. 실수조차도 제가 정치권에 입문해서 처음이라 뭘 좀 잘 몰랐다라고 해서 그 용서를 비는 그런 뭐 깨끗한 모습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예. 그리고 어쨌든 신고식을 호되게 했고 앞으로는 이 하정우 수석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런 그 어떤 뭐 실수가 예. 또 앞으로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쓴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깨끗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앞으로 그런 실수를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만 예. 있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은 공격하실 수 있지만 예. 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공격 차원은 아니고 딱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누구나 유념해야 될 일인데요. 사실은 시장에서 고기 썰고 생선 다듬고 하는 바로 그 손으로 돈 벌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세비 주고 낙선한 후보들 선거 비용도 보전해주고 하는 겁니다. 다 국민들께서 땀 흘려 일하시는 그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어떤 손이든 정중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하정우 전 수석이 이 얘기를 좀 쓴 약으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유세 현장에서 더 또 칭찬받을 일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재수 행님 시장 보내놨으니 같이 발전시키겠다. 뭐 행님이 제가 부산 사투리를 잘 모르는데 같아요. 네. 평을 행님이라고 하나요? 네네. 행님이라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그동안 청와대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 예. 그 표준말에 비슷한 가까운 발음을 했는데 어제 인재 영입식에서는 상당히 예. 이
부산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려는 노력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 가서도 그렇게 예. 했고요. 아마도 앞으로 저런 모습을 자기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표준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가서 친근감을 줄 수 있다면 행님, 누님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이 전재수 후보와 어떤 런닝메이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 전재수 후보에게 상당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또 본인도 표를 상당히 저기 전재수 후보에게 모아다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둘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 시너지를 내려면 앞으로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지금 주목받는 상황이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빨리 이제 캠프도 정비하고 주위에 이 같이 선거를 도와주실 경험 많은 참모들도 좀 구하시고 예. 하셔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재수 하정우 조가 부산을 훑고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내면 3자 구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쉽진 않은 여건인데 어떤 전략을 펼칠 걸로 보세요? 뭐 본인은 지금처럼 사실은 혼자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께 낮은 자세로 호소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저는 부산 북구갑에서 전재수 전 의원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부산 북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오태원 북구청장인데 예. 이분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부산 북구에서 14%를 이겼습니다. 부산 북구갑과 북구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부산 북구갑에서도 모든 동에서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예.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적게 표차가 난 동이 만덕 2동이었는데 9.5% 차이로 국민의힘 그렇군요. 후보가 이겼고 많게는 25.1%까지 차이가 난 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재수 후보가 북구청장 후보 손잡고 같이 선거운동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 본인이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표하고 누구를 지원했을 때 그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분석이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산 하프를 좀 짚어봤고 이번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그리고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말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두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한길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시장 가상대결 김부겸 대 추경호 42.6 대 46.1%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 기관 여론조사도 볼까요? 리얼미터에서는 결과가 다릅니다. 김부겸 후보가 47.5, 추경호 후보가 39.8%입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결과를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두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씩 해가지고 지금 두 여론조사 모두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상당한 박빙, 호각지세를 지금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이 정도로 초반 판세에서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김부겸 후보의 처음 시작 출발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맨파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그만큼 김부겸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대구에서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이제 모여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컨벤션 효과를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정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이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사실 김부겸 후보가 말도 안 되게 지금 밑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이 상황은 어디까지나 김부겸 후보가 개인기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김부겸 후보가 각종 대구 발전 비전이라든지 또 지방 뭐 발전 비전들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예. 내용들까지도
뭐 숨김없이 서슴지 않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호각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구도 넘어가게 생겼다. 여론조사 차이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가상 대결이긴 하지만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서 굉장히 접전 양상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앞서 저희가 상반된 여론조사 2개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그 TBC 리얼미터 조사는 앞서 오차범위 내라고 표현하셨지만 오차범위 바뀌긴 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차범위보다 살짝 벗어나게 네. 추경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저는 두 조사 중에 어느 쪽이 더 전체 유권자에 가깝게 표집이 됐다고 보냐 하면은 그 매일신문 한글 리서치 조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질문지를 비교해 보면은 TBC 리얼미터 조사는 질문이 11개입니다. 매일신문 한글 리서치 조사는 질문이 딱 4개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가 ARS 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은 정치 저관여층일수록 질문이 길고 복잡하면 중도에 이탈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저관여층까지 골고루 표집해서 전체 유권자에 유사하게 표집될 수 있다고 보는 조사는 앞서 본 한글 리서치 조사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후보가 지금 형세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역대 지방선거에서 이렇게까지 대구시장 선거가 격전지로 평가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 선거에 임해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김부겸 후보가 YTN에도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할 계획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접촉이 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그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계신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을 이제 연결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격을 맡고 계시는 유영아 의원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그분께 의사를 좀 전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유영아 의원이 실제 대구시장 후보의 경선에 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또 추경호 후보도 달성군의 지역구가 있으시고 그래서 뭐 추경호 후보도 보수의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예방하는 또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부겸 후보도 언제든지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찾아뵙고 지역의 어른으로서 또 나라의 또 전직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으로서 충분히 고견을 듣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과 자세는 가지고 있다. 예. 다만 그 구체적인 시간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직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추경호 후보가 한 전 대표가 언급한 동남풍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인 연대 움직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직 그렇게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두 후보 모두 언론에 답한 문면을 보면은 여지는 열어두고 있죠.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도 그 동남풍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보수 재건의 과정에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풍이 불면은 우리 집 앞마당에만 바람이 안 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울경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런 것이 PK를 벗어난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동남풍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불어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인데 예.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도 이 동남풍에 호응하는 자세가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을 이기기보다는 제명을 시킨 한동훈 후보를 이기겠다라고 네. 하는 것에 골몰하는 인상을 보이게 되면은 그 동남풍이 유권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영 전체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풍 얘기는 많은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김진욱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아 따뜻한데요.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지만 큰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하고요. 메마른 날씨 속에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반면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립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5mm 미만의 산발적인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충청 남부와 호남 동부 그리고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